네 번째 그 교실에서 통제하는 그 교육 방식이 뭐냐? 정서적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것들을 정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의존하도록 어떤 권위자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서적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를 선생님이 막 동그라미를 확 쳤어 이렇게 확 치면 이제 애들은 어떻게 되죠? 칭찬으로 듣죠. 그거를 칭찬을 듣고 X를 확 쳤어. 그러면 이제 뭐죠? 그거는 또 틀렸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찌푸림을 한다든지 선생님 표정을 탁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얘는 그거에 예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거에 예속이 돼서 선생님이 무언의 어떤 그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이나 벌이나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 선생님에게 의존하게 돼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기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히 이제 또래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동년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년배들의 문화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으로 묶어놓기도 했지만 또 또래 자체가 이제 서로 나이가 같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 형들을 보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형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가 되는데 동년배들끼리는 하면 우리는 같은 레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막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뉘앙스에서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아이들이 뭐 또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의 권력이 생겼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힘의 지점에 막 휩쓸려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따 문제도 생기는 거고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또 선생님의 무언의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거고 요즘에 또 아주 또 다른 방향 양상이 생겼는데 이제 교육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좀 또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 쟤 또 집에 가서 또 뭐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한테 굉장히 예속이 되는 거죠. 뭔가 서로 각자의 그 독립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자율적인 개개인으로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무언의 어떤 베이스 안에서 서로 그렇게 예속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확 예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예속이 된다든가 하면서 뭔가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정신이라든지 고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된다는 거죠. 차단돼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제를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 거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경쟁이나 아니면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뚫어보려는 어떤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적 의존성인데 이거는 뭐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딱 1학년 가면은 바른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공부를 어떤 거 할지는 누가 정한다? 선생님이 정한다. 근데 선생님도 본인이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네, 아니다. 그거는 이제 학제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뭐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워야 되고 2학기 때는 뭘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또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머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지정해 주셨죠. 나는 과만 정했을 뿐. 나는 이과, 뭐 문과 이것만 정했을 뿐. 선택 과목인데 분명히 화학이 화학 2가 수2가 선택 과목인데 뭐 프랑스어 이런 게 선택 과목인데 난 선택한 적 없는데 이상하다. 선택 과목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죠. 네,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때 가면서 수학시험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즘엔 또 이게 뭐 수업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아니면 취업하기 좋은 과목으로 사실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는 극히 일부보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그만둔 거 아닐까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시간을 다 그걸 뺏겨버리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원래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라는 개념조차 없죠.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 어떤 거를 한번 파보고 싶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뭔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한 저 자신한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깊이 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음악에서도 만약에 무슨 뭐가 관심이 생겼다. 피아노에 관심이 생겼다 하면 그걸 한번 쭉 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파봤던 애들은 어떤 공부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한 끝까지 가봤던 애들은 A에서 파봤던 애들은 B에서 파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전반적으로 몰라도 이렇게 한번 파봤던 애들은 다른 곳에서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갈릴레오라든지 뭐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양하게 배웠는데 다양하게 못해. 이런 이상한, 그죠? 뭔가를 이렇게 깊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 파볼 시간을 안 준 거 같아요. 그쵸? 그거를 다 자르는 거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너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돼. 또 계속 또 들어가려면 또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능력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성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슬퍼요.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셨나요 혹시? 학창 시절에 난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하고 싶은 게 없긴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 모든 과목을 안 좋아해서. 아니 그러면 이제 연애 학교 좀 안 가고 내 맘대로 어디로든 걸어다니고 싶었어. 여행. 그쵸.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죠. 여행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걸어다니고 싶었는데. 유화를 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유화. 근데 이게 일주일 중에 미술 시간이 잠깐이잖아. 그쵸. 잠깐이죠. 2시간 있으면 다행이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뭉쳤어요. 전철이 또 무언에 또 그림을 잘 그린다겠다. 해보고 싶은데. 물감의 느낌이 좋아서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유화 시간은 또 금방 또 다른 걸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커트 당했죠.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또 어떤 능력적으로도 어떤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선생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의존됐다. 너는 지금 이걸 배워야 돼. 너 그 다음은 이거고 이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지적인 의존성을 갖게 됐다. 또 조건적 자신감. 자신감은 점수죠. 말할 것도 없이 100점 딱 맞아야 어깨 피고 99점 맞아도 안 되잖아. 엄마는 만족이 없잖아. 100점 딱 갖고 왔어. 서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 100점 맞았어. 이걸로는 안 돼. 수능 점수도 잘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죠. 이게 물론 뭐 어쨌거나 뭐 점수를 잘 맞으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대적인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9점 맞은 아이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을 했느냐, 또 어디에서 1등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서열화를 하기 때문에 그 서열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서열화가 되느냐, 어떤 도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세 학교 안 다닌 모세
자존감 검사 몇 점 나왔어요? 60점 만점이었나요? 53점. 50점. 뭔 자존감이야. 걔는 손부터 무슨 차오르는 자신감. 누구에게도 서열당해보지 않은, 꺾여보지 않은 자신감. 사실 실력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물론 어디 가서 경쟁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오겠죠. 만약 경쟁을 하다 보면 한 살에 한 번 맞아야 됩니다. 감각을 느끼긴 할 텐데 모세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자기는 하면 해 그거 해면 내가 좀 더 시간 내고 하면 해라는 도전 그 자신감이 있더라고. 요셉이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해. 근데 이제 진짜 그렇다잖아요. 서울대학교 딱 갔는데 공부 딱 잘하는 애들 있고 얼마나 다 최고인 애들이 왔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죽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레벨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사회에서 최고라고 하는 애인데 왜 죽어야 되죠? 뭐 때문에? 그 아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사회에서 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얘네들이 그게 차오르기 전까지 사회적 레벨링을 안 하고 차오른 아이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 걸 받아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게 단단하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새는 뭐 유치원도 장난 아니잖아요. 뭐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전에 비교 당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어떤 자연적인 자존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부적인 자신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항상 우울하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아이들도 자신감에 손상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회가 됐죠. 7번째 방법은 감시입니다. 감시. 아까도 뭐 건물적인 거에서부터 일단 세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감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교실에서도 다 이렇게 선생님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됐고 성적이 다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순종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시로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죠. 우리 그런 게 이제 기성 세대한테도 있지만 요새는 또 학생들끼리의 감시가 또 굉장히 심하죠. 그게 이제 카톡방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면은 이제 애들이 그런 하나를 딱 찍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누가 한가 딱 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걔는 그런 거예요. 라벨링이 딱 돼가지고 모두가 다 그 아이를 그렇게 쳐다봐요. 한 가지 관점으로. 그죠? 항상 감시당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항상 나는 그 비교를 당해야 되고 그런 감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성공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 4명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4명 중에 우울증 4명 중 3명이 우울증인지 통계 그게 나왔습니다. 4명 중 3명. 그러면 거기 4명 중 3명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4명. 네? 4명?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다 생각해봤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봤다고 그래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공교육 제도에서 원하는 아이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나를 보면 돼. 우린 다 공교육의 어떤 뜻 속에서. 원하는 아이. 우리가 좀 자기 비평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았나요? 나한테 한번 쭉 볼까요? 첫 번째, 혼란을 겪었다. 나는 어떤 지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다. 교실에서 나는 라벨링이 다 되고 어떤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는 그 자리야, 너한테 딱 맞는 자리는 거기야. 이렇게 나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죠.
무관심하고 친구들과 무관심하고 내 그 성적만 잘 나오는데 그래서 막 뭐 진짜 절친이야. 절친 딱 있는데 뭐 수행평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이번 수행평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이제 벌써 다 해버린 거야. 다 하고 뭐 어떻게 할 줄 알아. 아무 말 안 해. 절친인데 왜냐? 경쟁을 해서 얘가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면 나보다 많이 나오면 나는 그 밑에 있고 상대적인 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친인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무관심. 절친인데 그럼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양심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럼 무관심. 아이들끼리 굉장히 무관심, 되게 친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애들 어울리는 거 보면 그렇게 친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막 뒤에서 따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막 까고 이런 것들 그런 문화, 정서적 의존성. 난 선생님이 얘기 안 하면 난 못해. 선생님 뭐 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직업전문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70대 노인분이랑 같이 자녀분이 오셨는데, 자녀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나이가 50대 되시는 분인데 70대 아버지랑 같이 오셨어. 왜 오셨냐? 두 분이 같이 배우시려고 오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배워야 된대. 왜 오셨지? 그냥 오시면 되지. 그 40대 그분이. 아버지는 막 산전수전 하시면서 자기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막 공장도 해서 공장장이기도 하고. 근데 얘는 다 그렇게 자기가 다 한 거죠. 이렇게 다 키운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집에서도 다 그냥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길을 학원을 40대를 70대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그 모습이 70대 할아버지는 너무 막 위풍당당해요. 뭐라도 지금도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기세가. 근데 그 40대 그분은 진짜 나이만 들었지 그냥 중고등학생 같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20대 애들 뭐 군대 갔다 온 애들도 다 데리고 오시는 건 뭐 기본이고, 전화 상담을 일단 본인이 안 해. 다 부모님이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정서적 의존성이 너무 만연하다.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힘이 없어. 마음의 힘이 없어요. 지적 의존성. 혼자 공부할 줄 몰라요. 심지어 혼자 놀 줄도 몰라. 공부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시간을 주면 놀 줄도 몰라. 뭐하고 놀아요? 안 그러면 휴대폰이죠. 노아에서 제일 혼나는 말이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저 선생님 뭐예요? 이러면 제일 혼나요. 의존성, 그런 것들이 뭐를 놀 줄도 몰라. 자신감도 사회에서 지정돼준 대로만 자신감이 있다. 이국제는 감시죠. 여기서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나? 저는 일단은 이제 몰입 자체가 안 됐고, 대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저걸 가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뭔가를 개발하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또 하고 싶었던 게 아예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몰입해서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잠깐 했다가 뭐 배우는 것도 악기 뭐 조금 배웠다가 이건 힘들어 때려치고 다른 거 뭐 스포츠를 했다가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진짜 이거를 배움으로써 충만해진다. 더 배우고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제 인생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소리가 울렸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쵸.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전도사님처럼 막 지르면 되는데 못 질러.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몇 년을 가요. 결국은 못 해요. 그런 항상 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그런 걸로 살아왔구나. 지금도 집에 가면 뭘 해야 되나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슬프네요. 어떻게 이거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앞으로 엄청 바꿔주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 부모 교육을 하고 나서부터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너무 진짜 정말 뇌를 그냥 갖고 다녔구나. 액세서리로 갖고 다녔구나 하는 게 너무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게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저 6번 뭐였죠? 6번? 6번. 저 이제 조건부 자신감.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대학을 4년제 나오지 않았고 전문대 나오고 이랬던 게 되게 자격지심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그때도 전공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못 느끼고 이렇게 직장도 그쪽으로 이렇게 전공대로 못 가고 그때 웹디자인을 학원을 1년을 한 다녀가지고 웹디자인 막 할 때라서 붐 일어날 때 막 이래서 직장을 그렇게 했는데 안정적인 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급여 밀리고 해서 조금 다니다 옮기고 조금 다니다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년을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결혼해서 애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때 뭐 했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막 이런 생각으로 되게 자격지심이 많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네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애들을 막 공부를 막 시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제 틀에 가둬가지고 이제 마이스터고를 차라리 가서 뭐 안정적인 직장, 뭐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가 이제 인생 최고의 목표인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고 뭐 공기업 가자 이렇게 해서 이래한테 그렇게 주입시켜서 이래가 막 그래 난 마이스터가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여기로 왔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제 그 사고의 틀이 딱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면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래한테도 얘기를 해주니까 이래가 그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온 거고 저 자체도 그전에는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부럽고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저런 데를 갔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뭐 아쉽고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사고의 틀이 딱 깨지니까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뭐 하지? 이 생각이 그 생각이 딱 처음으로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몇십 년을 일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처음으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짧잖아. 명퇴를 빨리 해야잖아. 근데 뭐 생산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뭐 60대까지는 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뭔가 수입이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이제 60대 이후 딱 수입이 끊기면 그 사람들도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럽지 않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넘어가나요? 안 하셔도 네, 돼요. 저 5번 할게요. 5번 가겠습니다. 네, 5번 가겠습니다. 이게 딱 와닿는 게 저 의존성이라는 그 단어가 이도 와닿는데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저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저 그 안에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가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건데
지금 직장 다니는데도 보면은 저희가 기아 자동차 밑에 또 하청이거든요. 하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보면 얘네가 라인이 딱 끊겨요. 그러면은 밑에는 다 놀아. 라인이 끊겼기 때문에 또 모든 물량이 다 끊겨요. 예, 할 게 없어가지고 놀고 걔네가 라인이 딱 돌리면은 그때부터 바빠져요. 그리고 걔네가 또 쉬면은 또 우리도 쉬어. 쉬는 이제 기아 자동차는 이제 쉬는 날이 많잖아요. 5일, 7일 딱 그러면은 딱 그때 우리는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이 비공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모든 다 그쪽으로 모든 인원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시스템. 기아 밑에 하청 다 밑에 이제 사람이 쫙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 거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자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말아먹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배웠던 게 좀 뭐냐면은 일단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조금씩 좀 해봤는데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방법으로 좀 가야 될지 또 그때는 이제 시작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이런 게 지금 보이는데 그때는 전혀 보이질 않았고 아예 좀 몰랐거든요. 모르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또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생각뿐인 거고 아직 지금은 이제 다른 쪽 분야에 와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누구 밑에서 이제 학원이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지금도 이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누군가에 의존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굳어져 있고 이제 거기에 관념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막상 시작은 못 하는 거고 공부를 못 하고 왜냐면 누군가 의존을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참 그게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뭔가 습관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해본 거 또 실패도 막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파편적인 지식만 얻는데 시간 다 써버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해야 될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사실 불상사죠. 우리가 실패를 많이 통해서 그걸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맞아요. 정말 짜여진 것만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에서는 또 안 해본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는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장된 채로 세상에 나왔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들죠. 그런 것 같아요. 실패했으면 끝났다라고 그냥 좀 보는 그렇죠, 거 맞아요. 실패하고 다시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이제 실패한 건 그거는 아예 또 망한 거야 또 그건 접어버리고 다른 거 하자 좀 이런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아쉽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이든 공부든 하여튼 깊이는 못 들어가 보고 깊이는 못 커트가 들어갔던 거 되는 거죠. 계속 또 살아오면서 이게 무언가를 내가 되게 강력하게 열망해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해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약간 무관심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 쏟을 수 있는 일단 게 내가 없어요. 강력하게 쏟은 게 없고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진짜 미친 듯이 한 게 없는 것 같고 다 이게 뭐야 여기 이 과를 가면은 취업이 잘 된다, 뭐 사회적으로 그 저기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용이 되기 쉬운 거를 이렇게 딱 택해서 선택해서 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진정으로 잘 찾아서 일단 그걸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는 좀 다르게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과 동시에 저는 부모로서 또 이제 그렇게 하자면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큰 숙제고, 저 혼자 벌어가지고 조금 그걸 딱 다른 했는데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얘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요. 모범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부모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는 돈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는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불태우게 사는 거예요. 어떤 거에 미쳐서. 그럼 그 자녀도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그렇게 커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돈으로 밀어주는 자녀는 그렇게 하는데 또 경제적인 것도 도와줘야 이게 같이 뒷받침 돼줘야. 아니 요즘에는 배우고자 하고 자기가 공부하고자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정말 돈 내고 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 이러는 시대 아니고, 세계 모든 엄청난 학자들의 강의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무크 시스템, K무크 시스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몰입하고 파고들겠다고만 생각이 들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이야 소 팔고 밥 빨아서 서울에 대학 보내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건 19세기 이야기고 20세기 이야기고, 이제 전혀 다른 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부모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지, 돈을 재력으로 지금 와서 이제부터 준비하셔서 얘를 어디까지 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은수저? 금수저까지? 아무리 해도 누가 볼 땐 흑수저예요. 야 지금 나는 괜찮다 해도 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볼 때는 우리는 그걸로는 그거는 답이 아니고요.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 네. 지금 우리 같은 나이잖아요.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누가 연탄재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존재였는가 물어보잖아요. 한마디로 본인이 활활 타오르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몰입할 수 있게 아이가 하면, 자기가 원하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피아니스트가 세계대회에서 1등한 피아니스트인데 따로 레슨을 받아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자기 정말 잘하니까 교수들도 와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네. 일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되게 살면서 깊은 고민하고 그걸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7가지 중에서 저는 왜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하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렵고 안 되지? 근데 이거 다 2학년 수준이 3학년 수준인데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저는 아이 낳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애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면서 육아서적, 부모의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200권이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아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까지 한 번 더 줬고 그 시절에 내가 어떤 책을 이렇게 파고 읽었으면 지금의 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다양한 분야에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웬만한 유아 교육 유아 교육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웬만큼 더 이제 알아듣거든요. 유아 교육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교육학 서적을 계속 읽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다른 영역을 내가 이 정도로 팠으면 그 시기에 12년의 시간에 내가 3년씩만 팠으면 한 분야를 그럼 지금 나는 적어도 한 4분야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까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교를 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그런 생각이 오면서였고 그냥 일단 자기 그 시간을 자기가 만끽하고 잘 만족하게 사용만 할 수 있는 애라면 된다. 그럼 평생 뭘 해도 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신있게 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교육과정도 아무것도 없었고 암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냥 누군가 정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네 시간을 네가 써라. 이거 하나였어요. 단순하게. 레고를 해도 2시간 좋아. 레고 2시간 해도 좋아. 네가 그게 좋으면 그걸 깊이 한번 해볼 수 있어. 해봐. 나는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많아서 일단 빼긴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책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세계 학자들이 다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으셨어요. 마케팅 공부 지금 하시면 되고 찾으시면 되고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 제가 맨날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그 분야의 책 100권만 읽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돼버린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미 관심 분야에 촉이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약간의 스스로에 대한 패배주의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해주지 않는 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없고 내가 그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의 삶에 거의 뭐 뿌리가 잡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이제 학교에서 뺀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주류 사회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3의 어떤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것만큼 남들이 안 하는 다른 거를 하는 것만큼 경쟁력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레드 오션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홈스쿨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봐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제가 특별한 것도 있지만 그런 학교 시스템이 아닌 나의 독창적인 어떤 것에서 스스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법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홈스쿨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를 빼야 되는가, 여기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한테 무엇을 빼야 되는가, 뭐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먼저는 사실 빼야죠. 그런 다음에 그걸 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2부에서는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너무 1부에서도 너무 얘기할 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를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에서의 어떤 절규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더 이슈가 됐죠. 학교 정말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용기가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사실은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항상 매일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은 없을 거고, 뭐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 자는 건 다반사고 또 밤새도록 또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진짜 공부를 위해 그들이 말하는 진짜 공부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 자고,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자기 수업 칠판에서 하시고, 또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실제적인 참교육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고, 그런 문화가 이미 학생 인권 조례 하고 나서 지금 뭐 10년이 안 돼가는 상황인데도 이미 풍토화가 돼서 선생님들이 거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진짜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나갔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런 상황이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는 이제 그 왕따 문화나 뭐 학교 폭력에 그게 놀이 문화로 자리 잡혔을 정도니까 뭐 더 이상 어떤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어떤 수동성이라든지, 인생은 왜 어떤 이유,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답도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아이들과의 이런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아이들이 정말 4명 중 3명이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자살률 1위에 등극하는 이런 현실이 됐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절규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홈스쿨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생명을 보존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학교가 사회를 반영하죠. 그래서 적은 문화의 온상이 되었고, 뭐 성적주의, 학교 경쟁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오히려 학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좀 지금 본교육 현실이고, 그 다음에 적은 문화가 평준화되었다. 뭔가 옛날에는 뭔가 클래식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베이스에서의 어떤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정말 어떤 행정을 하는 어떤 조직 문화로 딱딱하게 변해버렸고, 선생님들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학교가 타락한 사회의 어떤 작은 사회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나만 중요해, 어른들은 계속 어떤 고급 문화, 어떤 전통에 의해서 검증되어 있는 좋은 문화들을 전수해야 되는 부모와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사실 계속 배제되고 있죠. 그리고 뭔가 음란과 사랑을 둔갑시킨 그런 성혁명적인 그런 내용들도 교과서에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신규 도서의 20% 정도는 이제 성교육 관련된 걸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막 정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서를 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고, 그런 거에 이미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한 주축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학교 안에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가, 진짜 진리를 배우고 있고, 진짜 배움을 배우고 있고,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 인생의 모험을 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지, 정말 나는 꿈을 꾸고 있는지, 아이들이 정말 꿈을 꾸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진짜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고 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일어난다 했을 때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로는 이게 어떤 그 학교의 시스템의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몸부림,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조직 자체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진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개 중에 꽃 피우는 아들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학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디론가부터 공급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꽃 피우지 않았을까. 도저히 어떤 이런 학교의 시스템이나 조직 구조에서는 글쎄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 앞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그 악에 의해서 생기는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뭐 불의와 탐심과 뭐 수금 배인 거 자기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이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만 어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옳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거를 부모의 양심으로서 어떤 어른의 양심으로서 과연 동조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방관하며 볼 수 있을지 한 번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모든 세포들과 어떤 정신과 이런 전인적인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지적인 성장입니까? 사회적인 성장을 하고 있나요? 인성적인 성장을 하고 있나요? 영성이 증가되고 있나요?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있나요? 점수를 한번 줘보시죠. 자, 무엇 때문에 학교에 보내고 있나요? 졸업장 때문인가요? 이제 졸업장을 보지 않는 사회가 또 됐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닥 그 소망마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또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연 학교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프레카리아트, 좀 어렵죠. 아까 우리 프롤레타리아트 배웠잖아요. 노동의 그냥 부품과 같은 그런 노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프레카리오라는 불완전한의 어떤 어근이 같이 이렇게 붙으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AI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되는 사람들이 2070년까지 한국인의 99.99%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나는 지금 프롤레타리아로 사는 것도 이제는 행복한 시절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일을 정규적으로 할 수 없고 어떤 잉여된 비정규적으로 나오는 일거리를 잠시 하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잠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계층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합니다. 좀 안당하죠? 자, 꿈이 없죠. 특징은 꿈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못 느끼고 단기 알바를 하면서 그때 잠깐 그런 문제를 통해 평생 고통을 받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AI 시대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두렵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두렵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고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뭘까요? 상위 0.1%만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몇 프로죠? 0.999%의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에서 1등 해야 돼. 1등만 하면 내가 그냥 사회에서 그냥 자꾸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만은 그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근데 이렇게 학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위 1%, 0.01%만 실천하는 그 8가지 뭘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할 수 없고 듣고 와야 되겠네요. 네,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더 조여드는 죠. 이제 사회의 그 세계관과 학교의 이제 어떤 환경과 근데 가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인데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면하지 않고는 항상 우리는
뭘까요? 항상 미궁 속에, 혼란 속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지만 암담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분명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